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도 해외 취업 꿈꾸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도기덕과 2학번 고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 취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혹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개발자도 진로 정하기 전부터 어쩌면 내가 해외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면 외국 생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렴풋하게 생각만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발표 준비도 할 겸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 취업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 발표가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해외 취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사실 어느 국가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바뀔 텐데 모든 나라를 다 다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특별히 각종 빅테크 기업이 모여 있는 성지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또 제 전공어이기도 한 전공 국가이기도 한 독일을 곁들여 가지고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순서는요. 먼저 해외 구직 루트, 해외에서 일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취업 가능한 비자의 종류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외 취업을 준비하려면 또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구직 루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도 사실 2가지로 나뉘는데 한국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에 먼저 취업을 한 다음에 그 외국 본사나 다른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 혹은 한국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외 사실 취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이런 방법으로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 장점은 회사에서 경비나 주거 문제, 비자 문제 등을 책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해외 오퍼 포지션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 불확실하고 또 기회가 적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 회사에 한정해서 만약에 한국 회사의 문화나 사내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외로 가고 싶은데 한국 기업을 통해서 간다면 사실 그런 점은 많이 기대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지에서 유학을 한 후에 취업하는 루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지에서 최소 2년 이상 먼저 생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도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테고 현지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취업, 미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에서 취업을 할 때는 이 현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유학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연결고리 없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 지원하는 거랑 현지에서 지원하는 2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국에서 지원한다면 학업이나 직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면접 일정을 잡기도 사실 회사가 고려할 건 아니죠. 면접 일정을 잡기도 까다롭고 또 비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이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반대겠죠. 면접도 자유롭고 비자도 이미 해결이 된 상태지만 가 있는 동안은 사실 경제 활동이나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고 또 구직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비용들이 고스란히 손해로 다가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는 리스크를 결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또 IT 인력의 경우에는 사실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불경기이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꽤나 해볼 만한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비자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해외 취업에 있어서 취직 여부만큼 중요한 게 비자 여부죠. 먼저 미국 비자를 보고 그다음에 독일 비자를 살펴볼 건데
여기 제가 작게 미국 취업이 어려운 이유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H1B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비자인데 이미 고용이 확정된 학사 이상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발급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여기에 속하고요. 근데 이 비자는 사실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1년에 발급 가능한 수가 8만 5천 개로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석사 이상이 2만 개, 일반 쿼터의 경우에는 6만 5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O가 넘치면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여기 표가 회계년도로 써 있어서 25 회계년도가 24년도 지원자인데 48만 명이 지원을 했죠. 48만 명 가까이. 그 8만 5천으로 계산해도 거의 5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1B 비자를 받으려면 20%도 안 되는 확률에 기대해야 합니다. 또 이게 추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청 시기가 4월로 정해져 있는데 결과 발표 시기가 4월로 정해져 있는데 4월에 선정이 된다고 해도 비자 자체는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또 이게 4월을 넘어서 만약 채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또 기다려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1년 반을 1년 반을 넘는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또 보다시피 고용이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을 뽑기로 확정된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면접도 다 보고 연봉 협상까지 다 해준 사람을 최소 6개월 이후에 많게는 1년 반 이후에 5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빅테크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지사나 아니면 한국 지사도 보냈다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데려오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작은 유니콘 기업이나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든 걸 감당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H1B 비자를 받으려면 이 모든 걸 감수할 정도로 엄청나게 매력적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빅테크, 적어도 빅테크에 들어갈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또 운도 기본적으로 좋아야 하고요. 여담이지만 24회계년도에 78만 명이 지원했는데 이거는 지원자가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명의 고용주를 통해서 중복 지원한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눈에 띄고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은 규제가 심해져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F1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취업 비자는 아니고 유학생 대상으로 발급한 학생 비자인데 이 비자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OPT 제도 때문인데요. F1 비자를 받은 학생이 졸업 이후에 그 전공과 관련한 취업 분야에 한해서 1년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OPT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팀 대상 전공, 즉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의 경우에는 여기서 2년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1 비자 OPT 3년을 하면서 H1B 비자를 노려보는 전략도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O1 비자, J1 비자, L1B 비자가 있는데 O1 비자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자. 교수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 실적, 연구 실적이 될 수 있겠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논문 실적이나 아니면은 그냥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이 되면 O1 비자가 발급이 되고요. 그 밖에도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도 이 능력이 인정되면 O1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가장 사실 얘는 한계가 없어가지고 그 맥시멈이 없어서 3년 이후에 인정을 받는다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J1 비자는 사실 취업 비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교환학생이나 인턴십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는 교류활동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반이 되고요. L1B 비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취업을 한 후에 미국으로 옮기는 그런 주재원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는 비자인데 빅테크 기업 같은 데서 아까 H1B 비자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지사에 발령을 해놨다가 1년 후에 이 L1B 비자도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H1B 비자가 안 되면 L1B 비자도 데려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잠시만요. 여기까지가 미국의 비자인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진출을 하려면 누구라도 정말 환영할 정도의 스펙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유학을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두진 않았는데 정말 미국에 가고 싶은데 유학도 싫고 능력을 갖출 자신도 없고 하면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캐나다를 거쳐서 캐나다 시민권을 얻게 되면 캐나다 시민의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난이도는 좀 쉬울지 몰라도 시간이 꽤나 걸리겠죠. 뭐든 간에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이제 독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먼저 블루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종의 전문직 우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서 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인데 중요한 건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여야 하고 또 정해진 급여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입증돼 있고 또 최소한 이 정도의 나름 고액의 연봉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봉이 일반 직종 기준으로는 45,000유로인가 48,000유로인가 할 텐데 IT 직종의 경우에는 부족 직군을 인정받아서 43,759.8유로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로 한 6,7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영주권을 얻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신원이 보증되다 보니까. 이 외에도 일반 취업 비자랑 취업 준비 비자가 있는데 취업 비자는 전공이 일치하거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야의 고용이 확정된 자고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 사회가 대학 졸업자의 어떤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루카드도 그렇고 취업 비자도 그렇고 이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 취업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물론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이게 아니어도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가능하고 요즘에는 또 경력에 따라서 발급해주는 비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취업 준비 비자는 아까 OPT랑 비슷한데 OPT는 사실 졸업을 한 후에 2달 내로 취업을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취업 준비 비자는 그런 거 없이 18개월 동안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자고요.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볼 건데 제가 소개할 거는 일단은 미국의 채용 프로세스긴 한데 사실 IT 쪽 채용 프로세스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또 실리콘밸리의 프로세스를 많이 차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미국의 채용 프로세스 정도만 보면은 다른 유럽권, 서양권 나라들에는 아마 비슷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 처음에 이력서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폰 스크리닝이라는 온라인 면접 절차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대면으로 하는 온사이트 인터뷰, 마지막으로 연봉 협상이 있습니다. 전 이력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미국이고 또 만약 대기업이라면 정말 미국 각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수많은 이력서가 날라들어 올 거예요. 리크루터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리크루터가 하나의 이력서 읽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6초 남짓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 내에 핵심만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에 맞아야 되고 또 이게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력은 위쪽에 배치하고 좀 자신이 없다거나 부족한 이력은 아예 그냥 삭제해버려도 괜찮습니다. 또 중요한 건 팀이 아니라 내가 어떤 팀에 참여해서 이런 걸 성과를 냈다가 아니라 내가 그 팀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리크루터들이 레주메 스크리닝 과정에서 이 이력서를 걸러내게 되는데요.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가 여기서 탈락하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회사 내 직원의 추천, 즉 리퍼럴이 있다면 이 과정을 굉장히 유리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아예 이 과정을 스킵해주기도 하고 혹은 좀 더 자세하게 리퍼럴 지원자의 경우에는 좀 더 이력서를 자세하게 또 너그럽게 봐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리퍼럴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일단 유학 같은 게 안정적인 이유가 이 리퍼럴을 받으려면 현지 커넥션을 구축해야 되는데 유학이나 좀 현지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회사에 따라서는 그 폰 스크리닝 이전에 HR 스크리닝이나 테이크홈 챌린지라는 단계를 삽입하기도 하는데 HR 스크리닝은 HR 팀이 이 지원자의 컬처 핏이 정말 회사에 맞는지, 외국인이라면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고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은 한국에선 좀 기술을 깊게 파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좀 경험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크홈 챌린지는 그냥 일종의 과제 혹은 숙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원자가 문제를 자유롭게 해결한 후에 제출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폰 스크리닝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름에 폰이 들어가긴 했지만 폰 예전에는 전화로 많이 했어가지고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이고 실제로는 온라인 미팅, 줌이나 구글 밋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공유된 화면을 보면서 간단한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이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영어로 질문하기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설명하기도 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사이드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건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인터뷰인데 한국처럼 3대1, 막 5대1 그런 식의 면접은 아니고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화이트보드 노트북을 가지고 코딩이나 주니어 레벨에선 주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다루고 시니어로 갈수록 시스템 디자인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에서 2개의 세션을 먼저 오전에 진행하고 또 담당자랑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걸 질문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다가 나머지 세션을 해결하는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종 검증 단계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합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고용이 결정되면 회사에서 근무 조건이나 연봉, 근무 시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작성된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연봉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주니어 시절 때는 연봉 협상을 할 만한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오퍼가 거의 유일한 협상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찍 면접이 끝나고 오퍼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 오퍼 기간을 최대한 뒤로 늘리고 좀 뒤쪽에 배치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있음을 어필해서 그 오퍼를 최대한 빨리 끌어서 동일한 시기에 여러 개의 오퍼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퍼 여부에 따라서 연봉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세스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인 프로필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링크드인은 고용이나 취직을 위한 소셜 미디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많은 헤드헌터나 리크루터들이 이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채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드인 프로필을 잘 관리해두면 인터뷰 제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꼭 채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리크루터들과 연락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해외에 있는 한국인 개발자들과 연락하면서 조언이나 운이 좋을 경우에는 리퍼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퍼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드인 관리는 해외 취업에 있어서 필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추가로 여기서 동료들의 리뷰를 받을 수도 있는데 동료들의 리뷰도 나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 회사에서 참고할 만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어필하는 데도 좋아서 리뷰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코딩 인터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한국과 비슷하게 자료구조 알고리즘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 레벨에서는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GitHub 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보니까 유용한 GitHub 페이지가 있어서 저희가 첨부를 해뒀는데 문제풀이에 대한 거 말고도 인터뷰 자체에 대한 유용한 내용도 꽤나 많아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모장을 첨부해 놨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고급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메모장 코딩에 익숙해지는 게 좋고,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히 해외 취직이다 보니까 영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두 가지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글래스도어는 면접이나 연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고, 특히 유용한 면접 후기들이 많아서 면접 예상 질문이나 아니면은 코딩 인터뷰에서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스 FII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연봉 비교 사이트인데, 글래스도어에서도 이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글래스도어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예전 연봉이 데이터에 반영이 돼서 약간 좀 30% 정도 깎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엔 비교적 정확하고요. 또 지역 회사, 직군별로 비교할 수 있어서 연봉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연봉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취업 프로세스보다 비자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발표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